씨는 7년 뒤에 뭐 하고 있으실 것 같으세요? 7년 후면은 아마도 시민영상특기점 400회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않을까? 7년 금방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도 7년 정도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정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직 한창인데 남은 시간이 7년이라니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오르는데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1.5도에 달하면 그야말로 기후 재앙이 온다고 하죠. 네, 이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인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데 근데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기후위기와 재생에너지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찾아온 이곳은요, 서울 드림 에너지 센터인데요. 뭐 볼 것도 체험할 것도 많아서 가족 단위로 네. 오시기에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뭐 아이들 데리고 오기도 좋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같은 이런 기후위기의 시대, 시민 제작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영상을 준비해 주셨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렇게 보니까 정말 무섭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2030년이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어떻게 된 건지 우리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셔볼까요? 네. 나와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린피스 서울사무소에서 기후에너지 캠페인을 맡고 있는 정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라고 하셨는데 예, 정확히 그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 네. 그리고 뭐 생각, 이런 것들을 정책 결정권자라든지 아니면 우리 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정책을 바꾸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네. 나를 정의한다면 공익 마케터. 그래서 어. 정말 필요한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는 사람. 예, 그렇게 생각을 아니,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예. 근데 설득을 네. 잘 하실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오늘 설득을 저희가 잘 당할 것 예. 같은 느낌이 예. 듭니다. 한번 설득해 근데 네. 이제 그린피스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 셋 중에서 가장 그린피스에 가까운 사람은 저 같아요. 오늘만큼은 아니, 예, 일부러 그린이거든요. 오늘 컨셉 잡으신 거예요? 여기 또 자연인이시니까 워낙 자연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네. 컨셉 오늘 확실하시네요. 아 근데 그린피스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았다고 해요. 예.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그린피스가 이 세계적으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좀 들려주세요. 저희가 50년 동안 많은 이제 환경 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네. 미국에서 네. 알래스카의 이제 핵실험을 반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낚시배를 타고 막으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저지가 됐었죠. 그렇지만 나중에 그게 여론화가 되면서 네. 결국 이제 미국에서 핵실험을 중단을 하는 그런 성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국제 포경을 또 반대를 하는 그런 네. 캠페인을 하고 실제로 이제 포경이 금지되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지금은 기후 위기와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열심히 전 세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앞서서 그 본 영상 있잖아요. 네. 그 기후 변화로 인한 대홍수 홍수가 네. 나는. 시뮬레이션으로 봤는데 야 이거 보니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네. 이게 불과 뭐 한 10년 후의 일이라고 하는데 10년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로 궁금한 게 이게 2030년이면은 진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단지 그냥 예측일 뿐인 건가요? 이런 거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예측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영상으로 보여준 것이고요. 미국의 클라이밋 센트럴이라는 이제 네. 과학 연구 기관이 있거든요. 네. 그 기관에서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의 최악의 상황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걸 저희들이 보고 영상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 아니라 실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을 그렇게 영상으로 만드신 거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해수면 상승이 2100년까지 100m 정도, 죄송합니다. 100m가 아니라 1m 정도, 100m면 틀려나죠. 깜짝 놀랐어요. 1m 정도 예.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유엔 산하의 IPCC라는 과학자 집단에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1cm만 이제 높아져도 네. 해수면이 100년마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는 해안가 폭풍이 매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2030년에 최악의 상황에는 이런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줬던 시뮬레이션 같은 그런 상황들이 가능한 거죠. 아니 지금 2021년인데 그러니까요. 2030년이라고 하니까 이게 진짜 막 와닿는 거예요. 네, 네. 그래봤자 제가 나이가 그때 돼도 얼마 안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심각성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네. 그 영상에 나온 것처럼 그 해수면이 상승해서 국토의 한 5% 정도가 잠긴다면 네네네. 그럼 진짜 피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경제적인 사회적 피해까지는 산출하지 않았지만 인구 피해는 조사를 해봤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한 300만 명 이상이 침수되는 그런 피해가 최악의 상황에서는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만. 네, 우리나라에서만 봐도 이제 300만 명. 예, 그런 네. 엄청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인구 피해로 보면 뭐 인천이라든지 경기도, 서울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에 더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그럴 거고요. 그렇죠. 서쪽 지방에 그러니까 충청도라든지 네네네. 전라도 쪽이 이제 평야지대가 많고 그리고 해일이 좀 더 높이 올라오는 그렇게 이제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네. 피해가 이제 서쪽으로 많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날씨가 기후 위기라고 네. 말은 하지만 네. 이 날씨가 극한으로 치닫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여름에도 너무 덥고 겨울에도 정말 혹한기가 네, 심하고. 그렇죠. 네. 네. 실제로도 그 태풍만 봐도요. 1937년 이후에 관측된 태풍 중에서 굉장히 강력한 태풍 10개 중에 7개 정도가 2000년대에 나타났다고 하는 이런 조사도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결국에는 지구온난화가 태풍을 강하게 만들어요. 온난화가. 예, 왜냐하면 1도만 지구 기온이 상승을 하게 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7%가 증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증가한 수증기가 태풍의 에너지 연료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강화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이제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네. 바닷물이 차가우면 태풍이 올라오다가 태풍이 약해지거든요.
그런데 바닷물의 온도가 계속 이제 따뜻하니까 네. 태풍이 계속 강력하게 올라오는 거죠. 우리나라 쪽으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지구 온난화 현상이 태풍을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네. 기후 위기는 정말 다양하게 네. 나타나고 있는데 뭐 해외를 보면 얼마 전에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 중국 그리고 벨기에, 프랑스 쪽에 엄청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었죠. 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캐나다 원래 시원한 나라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갑자기 폭염이 나타나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었고 산불은 계속 나고 있죠. 산불은 계속 나고 네, 있고 맞아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네. 몇 개월간 수개월간 지속된 극한의 산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사실 우리나라도 작년에 유례없는 가장 긴 장마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도 아, 8,000명 그렇죠, 가까이 그렇죠. 예, 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이미 기후 위기는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들이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극한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네. 이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죠. 우리가 사실 그 수년 전만 해도 그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했어요. 지구가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분명히 나중에는 기후 위기가 닥칠 것이다. 근데 이게 현실이 된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예. 바로 닥친 상황이 된 거죠. 그럼 이런 기후 위기 속에서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에너지 전환이겠죠. 결국에는 에너지 전환. 왜? 기후 위기라는 것이 우리가 억만급 동안 이 땅 속에 있던 화석연료를 꺼내 쓰다 보니까 네. 그 화석연료를 태우면서 온실가스가 나와서 결국에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에너지를 바꾸면서 우리가 빨리 온실가스를 감축을 해야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만이 우리가 살고 지구가 사는 길이고요. 사실 그런 전 세계적인 노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네. 영국 글래스고에서 얼마 전에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네. 바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자국 총회 네. 캅 26이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그 회의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를 가장 이제 최악의 기후 위기로 안 가는 것이 지구 기온 상승이 1.5도를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1.5도. 그것을 위해서 각국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각국들이 내세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5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2도를 훌쩍 넘는 그런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인류가 가진 숙제를 해결을 하지 못한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 1.5도 목표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다시 제출해라. 이렇게 이제 당사자국들이 협의를 했고요.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도 그 1.5%에 맞지 않는 그런 목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됐는데 네. 그만큼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쉬운 결과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좀 전환이 이제는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진지하게 대응을 우리가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잘 시작을 해 나가 봐야 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온실가스 감축이 꼭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 우리나라가 2010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 감축을 하겠다고 정부에서 선언을 했는데 네. 사실 뭐 이것도 부족한 목표예요. 부족한 목표지만 선언과 동시에 실제로 그럼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어떻게 감축을 할 것인가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그럼 내년 당장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그런 부분에 지금 재생에너지 목표가 2030년까지 한 30% 정도로 더 확장된 목표이긴 하지만 더 가감한 목표가 필요하고요. 화석에너지, 특히 석탄발전소를 폐쇄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석탄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직도요? 네, 아직도 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빨리 수송 부분에서도 전기화, 그러니까 전기차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5년부터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수출을 못 해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이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전환을 하는 실질적인 행동, 그게 내일 바로 지금 당장 실행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또 요즘에 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탄소 중립을 지켜야 된다. 근데 이 탄소 중립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도 궁금하고요. 에너지 절약이랑은 또 어떻게 다른지도 궁금해요. 전기 사용, 전기 수요가 앞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을 하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은 우리가 절약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네. 개념적으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쉽게 생각을 하면 탄소 배출을 최대한 없앤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탄소 중립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럼 많이 배출하고 많이 흡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0에 가까이 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기 중은 0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 줄일 수 있는 만큼 줄여나가고 최소한으로, 나머지 좀 네. 남아있는 것들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런 나무들이나 네. 이런 환경에서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네. 정화되게끔 하는 네네. 것. 네. 그래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이야기할 때 요새 축산업이 또 많이 고려가 되고 있어요. 축산업과 그리고 맞아요, 육식을 맞아요. 많이 맞아요. 하는 것도 네. 이 탄소 네. 배출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일단 에너지 전환 제가 처음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화석연료 사용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네. 그런데 화석연료 외에도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축산업이 많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동물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특히 소 같은 네네. 이제 메탄이 배출이 돼요. 몸에서 음. 이제 소화를 하고 되새김질을 하고 네네. 안에서 그런 과정에서 메탄이 배출도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키우려고 사료를 키우기 위해서 산림을 훼손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산림이 이런 동물들을 키우려고 훼손이 되는 거예요. 축산업을 저희는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거 지속 가능한 체계로 바꾸어 나가자. 어느 정도 배출을 하더라도 그것이 자연 정화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소비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적게 먹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고기를 육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데 네. 그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를 그럼 줄이는 지금, 뭐 권장 그런 게 네, 있으신가요? 의학 전문 학술지에서 나온 권장량이 있어요. 네. 이게 일주일에 300g 정도. 일주일에 300g. 300. 네. 고깃집에서 파는 2인분 양이 한 아니 일주일에 네, 200g 300g이면 자연인이에요. 거의 채식이라고 예, 봐야 하는. 예. 네. 그러니까 자연에 계신 분들은 이제 고기를 직접 구할 수는 없으니까 가끔 이제 지인이 사오셨을 때 가끔 드시는데. 아, 채식을 많이 하시는군요. 일주일에 한 300g 정도. 되게 말씀. 좀 말씀. 보여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우리가 우리 지구 환경을 위해서라면은 노력을 분명히 해야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우리의 그런 정말 일상적인 것들, 습관화된 그런 식습관 이런 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지만 이런 인식부터가 좀 개선이 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는데요. 네. 그러면 이것 말고도 또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채식하는 것 네. 그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교통수단에 있어서 조금 더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하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뭐 대중교통을 더욱더 많이 이용하는 것도 좋고 비행기 대신 기차를 왜냐하면 단위 운송수단을 봤을 때는 비행기가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같은 데는 플라이 쉐임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 게 부끄럽다. 그래서 그렇군요. 사람들이 만약에 기차로 갈 수 있거나 네. 배로 갈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비행기로 가는 것을 이제 자제를 하고요. 사실은 개인의 이런 활동은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더욱더 근본적인 것은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사실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기후 공약이 얼마나 잘 나와 있는지 정말 과학자가 얘기한 만큼 되어 있는지 혹은 우리가 지지하는 사람들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게 없다면 좀 건의를 할 수 있고 그런 바뀌는 이제 유권자의 자세가 이제 또 필요하지 않을까. 얼마 후에 네. 또 대선도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네. 우리 처음에 소개해 주실 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을 이제 설득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미 저희는 좀 설득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어요. 예, 예. 네네. 진짜. 진짜 경각심을 제대로 느끼고 왜 우리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예, 지금이라도 맞습니다.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부터라도 오늘부터 뭐 좀 작은 실천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어요. 일단 오늘 반찬에서 고기를 좀 빼보려고요. 그러니까요. 육식을 좀 노력해보겠습니다. 줄여가면서. 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빈 씨, 네. 여기는 어딘가요? 뭐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가실 곳은 에너지 드림센터역, 에너지 드림센터역입니다. 아, 잠깐만요. 에너지 드림센터 여기 있어요? 아, 모르셨어요. 아유, 이번에 만나볼 분도 바로 여기에서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만나볼까요? 안쪽에서요? 네네. 가보죠. 예. 어떻게 문을 열어야 되나? 어떻게? 안녕하세요. 깜짝이야. 안 사요. 드림센터로 가는 열차로 탑승하시겠습니까? 예.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어머, 진짜 지하철역 같아요. 네. 오. 실제 지하철 맞습니다. 근데 누구? 누구세요? 저는 이 열차가 동착역인 서울에너지 드림센터의 교육팀장 범이나라고 합니다. 팀장님이셨군요. 팀장님. 네. 아니, 팀장님, 근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혹시 블랙아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블랙아웃. 다 깜깜해지는? 네, 저 대규모 정전 사태를 블랙아웃이라고 했는데요. 네. 블랙아웃이 됐을 때 지하철이 깜깜해지고 다 멈췄을 때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체험해 볼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잠시 후에 지하철이 출발합니다. 네. 문 닫혔고요. 이제 가는 건가요? 간다. 아하. 그럼 지금부터 블랙아웃이 왔다라고 하고 네. 제가 불을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하나, 셋. 뭐야? 저 이거 탈출할 수 있는 거죠? 잠깐. 어디야? 깜짝이야. 아니, 저희는 이제 탈출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영상부터 보시죠. 내가 아직도 이승현으로 보이냐? 여러분들 기후 변화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요즘은 기후 위기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왜 그러냐면 기후 변화 속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고 막대하게 우리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기후 위기도 이게 그 강도가 좀 약하니까 기후 비상이다. 얼마 전 태평양의 섬나라 투발루의 사이먼 코페 외무장관이 기후 변화와 관련해 연설을 했던 내용이 화제가 되었는데요. CNN 등 외신을 탔던 그의 연설. 우리는 가라앉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바닷물이 차오르고 곧 삶의 터전인 영토가 물에 잠겨 국민들을 이주시켜야 하는 심각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러한 수중 연설을 진행한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기후위기, 아니 기후비상, 극복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는 다양한 전시 해설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저는 기후변화의 현주소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여쭙고자 해설사님께 설명을 들으며 센터를 관람했습니다. 저는 우선 2층에 위치한 서울 기후변화 배움터를 찾았는데요. 이곳에서는 현재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의 원인과 변화하는 환경, 세계 곳곳의 피해 상황에 대해 알아볼 수 있었어요. 인상 깊었던 점은 단순히 텍스트로 나열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다양한 지도와 구조물들이 있어 아이들이 공부하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잠시만요. 지금 해설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려나 봐요. 그래서 이 빨간 거는 지구의 평균 온도, 그 다음에 이 오렌지색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여기 나타내네요. 내용을 조금 정리해보자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지난 9일 늦어도 2040년 이전에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온도가 1.5도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는데요. 이는 3년 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12년 더 앞당겨진 예측이래요.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기후재난으로 인해서 생존의 위협이 일상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쉽게 우리 체온도 정상에서 1도를 넘으면 미열이 발생하고 1.5도를 넘으면 고열로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벌써 1.09도 상승한 지구는 미열로 앓고 있어요. 빙하가 녹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의 영향에 의한 온난화가 문제고, 그것을 세계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추진 중이고요. 요즘 탄소 중립 많이들 들어보셨죠? 근데 그렇게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에너지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전기 못 쓰는 거 아니냐고요? 바로 그래서 제가 오늘 이곳에 찾아온 것이에요.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흔히 합쳐서 신재생에너지라고 부르는 그것들이 중요성과 비중이 증가하는 요즘인데요.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얼른 저희 1층으로 내려가서 확인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녹색 도시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1층 전시관 한켠에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들 실제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 있죠? 그래서 선생님,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아이디어가 나오면 실제로 리얼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 갖다 붙여보고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내고 분석을 하는 거죠. 에너지공사가 제공한 솔라 캠퍼스라는 장소예요.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곳 서울에너지공사에서는 16개의 협력기관에서 생산한 솔라셀 기반 건축자재들의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이시는 이런 신기한 블럭들이 에너지 하베스팅을 목적으로 제작된 거래요. 에너지와 관련된 거니까 효율만 따지지 않을까 했는데 확실히 건축자재라는 점에서 이렇게 미적 감각까지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많은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어요. 녹색도시 사업은 정말 힘든 일이군요. 그래도 이렇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하고 있다니 뭔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서 새삼 설레는 건 있죠. 잠깐 쉬는 시간에도 이렇게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 가까운 미래의 대한민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까지 에너지 드림센터와 에너지 공사를 함께 여러분들과 투어했었던 툴이었고요. 이렇게 함께 투어를 해보니까 이 에너지 고수분들과 여행하듯이 배우는 것 속에서 유익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의 교훈으로 뭔가 삼고 싶은데, 사실 이 에너지 드림센터 같은 경우에는 나들이를 하면서 가족들과 어린 자녀에게 에너지를 가르쳐주면서 또 에너지를 친근하게 접하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었던 공간이라면, 이 에너지 공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미래에 우리 집에도 저렇게 태양광 발전 기계를 하나쯤 설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실험적인 공간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대신 막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저와 함께 투어하시면서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생기셨다면, 저희 이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와 서울 에너지 공사에서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투어를 아직도 진행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투어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이 기후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 와보니까 신재생 에너지가 정답이다 라는 해답을 조금은 얻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투어를 함께 했었던 여행 가이드 톨이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네, 두 번째 영상은 시민 제작자 김민강님께서 제작해 주셨는데, 네. 오늘 여기를 먼저 다녀가신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전에. 저희보다 먼저 다녀가셨는데 네. 감사하게도 오늘 또 와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도 범인아 팀장님과 네. 시민 제작자 김민강님 바로 모셔볼게요. 네. 나와주세요. 네. 나와주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정말 이건 막 밝은 네, 에너지가. 느껴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범상치 않아요. 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교육팀 팀장을 맡고 있는 범희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제는 대학생, 오늘은 이렇게 시민 제작자이자 시민 PD로서 연출을 하고, 내일은 아마 영상 크리에이터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카메라에 얼굴을 비추고 싶은 MZ세대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캉토리라고 합니다. 캉토리라는 이름이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는데, 제 이름이 김민강이거든요. 그래서 김민강의 캉, 스토리텔러의 토리.
줄여서 캉토리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어린이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나요? 16년간 특이점이 어린이 프로그램. 진짜 갑자기 막 뽀로로 막 나올 것 같고. 네. 캉토리가 그래서 캉토리군요. 그러면 보빈 씨는 빈토리가 되겠네요. 뽀토리. 저는 윤토리. 나토리 씨. 네, 범토리라고 해서. 범토리 씨. 어쨌든 뭐 분위기가 굉장히 밝습니다. 네. 오늘 좋네요. 두 분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영상을 보니까 에너지 드림센터도 다녀오시고 또 서울 에너지공사도 다녀오셨어요. 근데 뭐 이렇게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전혀 없으셨죠? 사실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 정말 힘들었어요 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워낙에 이게 그랬으면 스토리텔링이 잘 될 텐데 너무 지원을 잘 해주셔가지고 강의해 주시는 분들도 너무 잘 말씀해 주시니까 네. 정말 투어하듯이 즐기다 보니까 다 구경했네?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곳이 어떤 곳인지 우리 팀장님께서 아, 설명을 네. 해주세요. 이제서야 제 차례가. 네, 많이 기다리셨죠? 예. 저도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팀장님도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네, 저희 서울 에너지 드림 네, 센터는 네, 네. 네, 저희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는 국내 최초의 제로 에너지 공공 건축물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서울시의 에너지 자립을 상징하는 어떤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시면서 아시겠지만 저희 건물이 마포구 상암동 평화의 공원 안에 위치해 있는데요. 네. 여기 평화의 공원이 원래 어떤 곳이었는지 아시나요? 여기가 원래 예전에는 그 쓰레기 매립장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원래는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가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남빛 공원으로 다시 네. 재탄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었다가 다시 생태공원이 되면서 이곳에 이제 에너지 자립을 상징하는 건축물을 짓고 이 건축물 안에서 이제 시민분들이랑 같이 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좀 얘기도 나누고 소통도 하고 그런 장으로서 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뭐 전시도 많이 되어 있고요. 네. 체험할 것들도 많이 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1층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건물에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 건축물에 어떤 기술 요소들이 있는지 그런 요소들을 배울 수 있는 거 그리고 2층에는 서울시 기후변화 배움터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도 배우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체험 시설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제로 에너지 말 그대로 0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에서 사용하는 소비량 에너지량과 생산하는 양이 같아서 이제 합쳤을 때 0이 돼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인데 그러면 그 기술들이 뭐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된 건가요? 일단 저희 드림센터를 자랑하면서 말씀을 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저희가 패시브 요소랑 액티브 요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패시브 요소, 랑 액티브 요소. 네. 일단 좀 어려운데요. 그죠. 조금 생소해서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제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패시브 요소는 건축 요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액티브 요소는 기술 요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패시브 요소에는 지금 유리창이 되게 많이 보이시잖아요. 네. 이 모든 유리가 다 삼중 유리창으로 돼 있어요. 삼중 유리. 네, 그래서 삼중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열도 잘 되고 네. 네, 바깥으로 열이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걸 막아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 건물 중앙에 중정이라고 해서 건물이 뻥 뚫려 있거든요. 네네네. 그 뻥 뚫려 있는 곳은 이제 자연 채광을 모든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중간에 해가 들어올 수 있게 뚫었어요. 이런 건축적인 요소를 이제 그 패시브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창문을 열어서 보통 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창문을 열면 열이 빠져나가고 또 손실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기계로 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폐열
싱글 회수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기계로 환기를 하면서 열을 빼앗기지 않고도 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열 냉난방을 이용하고 있어요. 지열 에너지. 네, 그래서 고효율 냉난방도 활용하는 등 그런 기계적인 설비들을 통해서 제로 에너지를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외관에서 보면서도 좀 놀란 게 이게 네. 모양이 특이해요. 되게 뭐 바람개비 모양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요 디자인도 에너지 절감에 좀 도움을 주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보셨고요. 네. 바람개비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바람끼리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람끼리 통함과 동시에 지금 보시는 창문이 다 비스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일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60도로 이렇게 그래. 되어 있는 넥스트. 그럼 넥스트 I'm on the next level. 지금 저희가 이제 태양이 계절에 따라서 다른 각도로 뜨는 건 알고 계시죠? 그 여름에는 좀 더 높이 뜨고 네. 겨울에는 해가 낮게 떠요. 네. 그래서 해가 높이 뜨는 여름에는 반사벽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요. 해가 이렇게 벽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해가 반사벽을 통해서 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열을 반사시키고 빛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해가 낮게 뜨기 때문에 기울어진 창을 통해서 바로 햇빛이 들어올 수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이네요. 예. 네네. 저는 그냥 멋으로 해놓은 줄 알았어요. 보기 좋으라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바람개비 모양에서 바람 불면 돌아가나? 뭐그 생각. 위험한데요? 이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야? 너무 어렵겠네요. 그런 기능은 없죠. 그런 기능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제로 에너지 건축물이 여기 말고도 혹시 저희가 알만한 그런 다른 곳에 또 있을까요? 주변에 찾아보면 생각보다 많이 보실 수 있고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도 있는데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예로 들어드리자면은 이제 김포공항 근처에 공항고등학교라고 아예 설립될 때부터 녹색 건축물 그리고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설계가 된 고등학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주위에 보시면은 공공건축물들은 2010년부터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민간 건물까지 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짓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움직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소비하는 그런 에너지 양에서 건물 에너지가 소비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들었어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될까요? 우리가 건물 에너지에 사용하는 비중이 한 20% 정도가 되고요. 그래서 탄소 중립 정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2050 탄소 중립 정책 안에 이제 건물을 에너지 효율화 시켜서 건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는 것이 주요 정책으로 또 한 가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통해서 에너지를 줄이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물로 짓는 그런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강토리님이 많이 심심하실 것 같아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 우리 여기 말고 또 에너지 공사 쪽을 다녀오셨잖아요, 직접. 네. 예, 그쪽 상황은 어땠는지 좀 자세하게 좀 전해주시죠. 네. 에너지 공사 앞에 나와 있는 김민강 인턴 기자라고 어떻게 거기까지 가게 되셨습니까? 네, 에너지 공사에 제가 또 어떻게 가게 되었냐면 또 이제 제가 또 보여드릴 게 있는데 뭘 또 갖고 오셨어요? 이게 저희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하고 에너지 공사에서 함께 지금도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신재생 에너지 투어가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직접 이 투어에 참여해 보았는데 네. 그 덕분에 제가 잘 모르고 있던 서울 에너지 공사도 함께 가보았거든요.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어땠나요? 어떻게 좋았나요? 이 입구부터가 벌써 딱 들어갔을 때, 네. 난 남자다 하는 그런 포스를 딱 풍기는 거예요. 어떤 점이 그랬냐면은, 이 외관에 있는, 여기에는 지금 창문이 이렇게 디자인적으로 좀 비스듬히 있다면, 거기에는 이제 약간 딱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제 영상에서도 아까 보셨겠지만, 잠깐 나오는 색깔별로 좀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떤 색깔일 때에 태양광 에너지를 더 잘 받아들이는지 그런 솔라셀 모듈이 달라서 그렇게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에너지 중요성에 대해서 또 팀장님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말 자체도 좀 사실 일반인 분들께는 어렵고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데 그냥 일상에서 보시면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코로나도 네. 그렇고 올 여름에 너무 무더웠잖아요. 맞아요. 네, 정말 더웠고 또 겨울에는 한파가 또 찾아올 거고요. 또 홍수나 다양한 재난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에너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을 하고 너무 많이 써서 발생한 온실가스가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훨씬 쉬우실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내가 에너지를 아끼는 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제 큰 범위에서는 에너지를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사용을 하는 에너지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10년째 산을 다니고 있잖아요. 아, 10년 아, 전 그렇죠. 산이랑 지금 산이랑 기후도 달라지고 그래요? 네, 그게 몸으로 느끼거든요. 지금은 가을이 없이 여름에서 겨울로 바로 맞아요. 가고요. 그리고 계곡에 물이 예전보다 줄었어요. 내가 예전에 처음에 갔을 때는 물이 정말 많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물이 그렇게 많은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그 보통 나방들이 날아오잖아요. 네. 나방이 점점 커져. 새가 날아오는 거예요. 그 아세요? 그 팅커벨 나방 아세요? 엄청 큰 나방 있어요. 걔가 날개를 이렇게 펄럭펄럭거리면서 이렇게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안 큰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큰 거예요. 아니, 너무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아무튼 이게 진짜 기후 변화를 몸소 느껴요. 진짜. 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서울 에너지 드림 센터를 찾아주실 많은 이용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좀 그분들에게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네.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하시죠. 네. 뭐 화장실을 깨끗이 이용해달라 이런 거 아니고. 그 말씀을 가장 드리고 싶네요. 장난이고요. 그 에너지 그리고 환경이 너무 먼 이야기나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희 제로 에너지 건축물 안에서 해가 밝혀주는 전시물도 보시고 또 지열 냉난방으로 만든 온수로 손도 한번 씻어보시고 그리고 자연 채광도 열심히 느껴보시면서 그냥 자연을 즐기시고 그 안에서 자연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분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릴 텐데, 나에게 기후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캉토리님 먼저 들어볼까요? 나에게 기후 위기란 기후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씩 고쳐나가고 조금씩 습관을 바꿔나가면은 기후 위기가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만큼 사소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바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게 기후가 될 수 있게 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씩 습관을 개선해 나가자라고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요, 진짜. 멋졌어요. 네. 아이디어도 좋았고, 기후란 기후다. 기후다. 네. 나중에 그게 기후였다라고 아, 생각할 네네. 만큼 우리가 잘 대비를 하자. 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줄이려고 노력해 나간다면 정말 별거 아닌 걸 수도 있는데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걸 알면서도 그냥 이대로 계속 지속된다면 정말 뭐 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팀장님. 팀장님. 아직 부담이 되네요. 다음 순서로 뭔지 좀 하실래요? 준비한 게 예. 전 너무 도잼으로 준비를 아니 해서 어떻게 비트 깔아드니까 비트. 나에게 기후란 일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일상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행복이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느끼고 있잖아요. 네. 네, 기후변화는 저희의 일상뿐만 아니라 정말 생명까지도 위협을 할 거기 때문에 이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우리가 일상의 소중함을 뭐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위기도 닥치는 거고 기후 변화에 잘 대비해서 정말 일상이 되기를, 네. 편안한 일상이 되기를
예,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아주 에너지 넘치는 두 분과 함께 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 번 뵙기가 너무 아쉬워요.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또 좋은 영상 제작해 주셔가지고 네네네, 진짜. 다시 나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약간 타우린 같은 존재세요. 항상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예, 준비하고 계세요. 예. 네, 오늘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후위기를 아직 먼 나라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있구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자꾸 시각적으로 뭔가 노출이 되어 있는 걸 보면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의식을 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행동으로 표출이 되기도 하니까요. 이 시계는 결국 우리에게 지금 속도로 탄소 배출을 할 경우 탄소 예산을 소진하기까지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탄소 예산이라는 워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구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온도 1.5도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탄소의 양을 컨트롤하고 정해놓고 써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숫자가 0으로 카운팅 되는 순간 지구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회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포인트고요. 일정 수준이 넘어가면 지구가 스스로 취하는 속도보다 저희가 해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게 되고, 어느 포인트가 넘어가면 자체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평균 420톤 정도의 탄소가 배출하고 있다는 것은 대부분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간을 늘리려면 원칙적으로 과학적인 팩트는 재생에너지, 화석 연료 기반의 산업 시스템에서 완전히 100% 재생에너지 기반의 산업 시스템으로 변환해야 한다고 과학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뭘 얼마큼 버렸고 뭘 얼마큼 썩버려진 측량이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물건들, 내가 구매하는 물건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서 버려지는지에 대한 적어도 그런 의식들을 갖추는 게 지금처럼 지구에 탄소가 많아져서 지구온난화가 발생하고 북극에 빙하가 녹게 되면 빙하 속에 있던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어서 코로나19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또 생겨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모두가 탄소를 줄이도록 노력해야겠지. 어떡해요? 우리 모두 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나로 융합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코로나19가 또 생긴다니. 그러니까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마스크 계속 쓰기 정말 싫어. 그럼 우리 탄소 줄이는 방법 찾아서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고 캠페인 할까? 응? 캠페인? 탄소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
탄소를 대신 걸어라 탄소를 줄이자 탄소를 줄이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캠페인은 아닌 것 같다. 나무 심어야 탄소가 줄 텐데. 뭔가 사람들을 스스로 걷게 할 방법이 없을까? 사람들이 스스로 대중교통을 타게 할 수는 없을까? 사람들이 일회용 덜 쓰고 나무 심게 할 방법 없을까? 조금만 더 걸으면 햄버거 먹을 수 있겠다. 걸어? 그게 뭐야? 걸으면 포인트가 쌓여서 물건 사 먹을 수 있거든. 뭐? 그래, 그거야. 뭔데? 쌤이 그랬잖아. 융합하면 가능하다고. 갑자기 뭐야? 봐봐. 먼저 만보기 앱을 통해 사람들이 걸으면 포인트를 주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걷게 되겠네. 건강에도 좋지. 근데 그건 이미 있잖아. 일단 끝까지 들어봐. 그리고 그 포인트로 지역화폐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해서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럼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5% 정도 포인트가 다시 쌓이게 하는 것도 좋겠다. 근데 그것도 이미 있지 않아? 그래서 그 포인트로 공유 자전거나 공유 킥보드 등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럼 자동차 사용이 많이 줄겠는데? 그건 처음 듣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요새 배달 음식 때문에 일회용 그릇 사용 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 그렇지. 코로나로 외식 못해서 배달을 많이 시키잖아. 근데 일회용 그릇이 아니면 그릇을 다시 수거해야 하잖아. 그거 수거하려면 또 배달료처럼 수거료를 줘야 할걸? 그래서 일회용 그릇 말고 다회용 그릇을 수거하는 수거료를 포인트로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우와, 그럼 만보기에 모았던 포인트로 대중교통, 공유 자전거, 다회용기 수거료까지 해결할 수 있겠네. 완전 좋은데? 그럼 사람들이 모두 만보기 앱으로 걷겠다고 하겠다. 근데 그럼 돈이 많이 들지 않을까? 그래서 한 사람당 한 달에 5,000원 정도까지만 쓸 수 있게 하는 거지. 근데 포인트가 5,000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무 심기에 자동으로 기부되면 좋겠다. 탄소 줄이기에 동참한 증거도 되고 나무를 심었다는 자부심도 갖게 되고. 맞아. 그러면 걷는 것만으로 대중교통, 공유자전거, 다회용기 사용, 나무 심기까지 탄소 줄이기 해결 방안을 모두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거기다가 걸으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올라가고 탄소도 줄어들고 온도도 낮아져서 살기 좋은 지구가 되는 거지. 너희들 굉장히 좋은 생각했구나. 쌤! 그럼 이 좋은 방법을 실천해보자. 네? 어떡해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제안하는 거지. 아. 19살 염혜승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함께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해내기 위함입니다. 기후위기가 더 이상 북극곰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인 걸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구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위험한 선 위에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10년 안에 우리가 기적을 이뤄내려 노력해야 우리는 그나마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이 사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며 가장 중요한 정부가 마련한 대책은 상당히 미약합니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강력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도 기업들로 인해 석탄 발전소가 돌아가고 아무렇지 않게 낭비하고 있는 삶을 보면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어른들 역시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알아서 지켜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부끄럽게 외면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지키길, 부디 당당하게 자식들에게 지구를 물려주고 가르칠 수 있길 대한민국 고등학생이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스터 3D입니다. 전 세계가 기상이변과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환경운동이라는 단어 자체와 거리가 멀던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가면
자식 세대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전과 같은 생활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의 작은 생각과 행동이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를 조심스럽게 기대해 봅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뭔가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제가 실행한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일회용 비닐 장갑 사용 줄이기인데요. 저의 경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일회용 고무 장갑과 비닐 장갑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고 이렇게 버려지면 이들 쓰레기들을 처리하기 위한 엄청난 수고가 들겠다는 생각이 스치면서 뭔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무장갑을 써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고무장갑은 두꺼워서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후에 폐기 처분할 때도 잘라서 고무줄 같은 형태로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회용 비닐 장갑 사용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풍력 발전기를 위한 휴대폰 충전하기인데요. 바람을 이용하여 발전하면 전기 사용을 좀 줄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작은 풍력 발전기를 창가에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 때는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고, 그래서 산 같은 데에 가보기도 하고 작업실에서 가장 바람이 세게 부는 곳을 찾아서 촬영을 했는데 바람이 일정하게 불지 않아 바람 부는 때를 기다려야 했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풍력 발전기를 통해 핸드폰을 충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세 번째는 버려진 우산을 재활용하기인데요. 길을 걷다 보면은 버려진 우산들 보면서 저 우산을 고쳐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우산 수선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제가 탄소 배출을 조금이라도 줄였다는 생각에 뿌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려진 우산을 살펴보니 고장난 원인이 대부분이 우산 쇠살에 부서져서 생기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해서 기부스 같은 형태로 그 살을 제작을 해서 갖다 이렇게 끼우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이 계실까 STL 파일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많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는 우산에 이제 구멍이 발생되는 경우인데요. 그거는 3D 프린터로 살짝 메울 수 있게끔 간단한 장치를 고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사용하고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마스크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좀 해봤는데, 저희 작업실이 나무바닥이어서 나무바닥을 함부로 쓰면 그 바닥이 굉장히 좀 손상이 갈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무 의자 밑에 마스크를 이용을 해서 약간 바닥에 스크래치가 나지 않게끔 좀 도와줄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을 좀 고안해 봤어요. 이런 것들도 사용이 가능하더라고요. 플라스틱 외에 자원을 좀 활용해 보는 것에 좀 저도 관심이 좀 생겼는데요. 저는 3D 프린터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플라스틱을 좀 최소한 좀 발생시키고 창의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외의 소재를 사용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으로, 즉 몰드, 주형 틀을 만들고 커피 찌꺼기 등을 이용을 해서 뭔가 생산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피 찌꺼기에 각종 친환경 재료를 혼합하면 근사한 것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작업 중에 테스트해 봤는데,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작지만 저의 활동이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조금이라도 될 수 있다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지구도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는 다양한 3D 프린트 기술과 정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 3D였습니다. TBS